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이 됐죠. 치솟는 물가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반영이 된 건데요. 과연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또 금리는 어디까지 오를지 관심입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이 금리와 물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단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돈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돈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은 그걸 쓰기보다는 사실은 안전자산, 그 애적금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만큼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다 그러면 부채를 얻는 사람들이 좀 적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을 갖다가 조금 더 내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좀 생기는 거겠죠. 따라서 금리 인상이라는 수단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즉 수요 파괴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이 네. 공급적인 측면이 강하다, 네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이런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공급 사이드 쪽에 분명한 문제는 있죠. 가령 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는 공급망의 어떤 왜곡, 거기에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갖다가 날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만 올리면 우리나라 수요는 물론 줄어들겠지만 사실 뭐 오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안 내릴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가 똑같이 긴축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사실은 금리를 갖다 매우 강하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즉 공급 사이드에서 발생하는, 다른 말로 해서 오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수요 감소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벌써 7월 들어서 사실은 오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120달러에서 이미 95달러로 굉장히 낙폭이 커졌고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그러니까 2월 달 수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각국, 특히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강한 긴축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역시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가령 오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사실은 가격들이 내리고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금리 인상이 사실은 이 어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급망의 문제죠. 공급망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들도 강하게 어떤 수요를 위축시켜서 내리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사실상 저금리 시대는 끝났고 네. 이제 고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고 여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네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금리가 한 번에 많이 오르게 되면 네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대응이나 방안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래서 금리 가용성이 굉장히 좀 힘든 타이트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포함, 기업부채까지 포함하면은 사실 21년 말 기준으로 GDP 220%를 넘습니다. 가계부채는 뭐 전 세계 주요국 같은 게 1등이고요. 기업부채 규모도 세계 7위 규모입니다. 이런 부채 규모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강한 긴축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현재의 어떤 금리 상황에서도 이미 당면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9월 달 정도 되면은 그동안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상환 만기가 도래하고요. 상환 연기한 것들이 만기가 도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래를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만기를 갖다가 다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금리 어떤 상승기에는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따라서 어떤 배드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 줄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서 사실은 이런 금리 계속해서 인상되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취약계층들 이분들이 그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끔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네네. 물론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영끌족이라고 네네네네. 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위해서 신용을 그냥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끌족들이 결국에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분들이 좀 어쨌든 부채를 통해서 자산을 늘린 거니까 이거 네. 자산을 매각을 해서라도 부채 부담을 줄이는 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이런 거.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령 뭐 영끌족들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를 갖다가 연체하게 되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그걸 배드뱅크에 넘긴다거나 하는 수단들이 있겠죠. 사전에 이제 역시 뭐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일단 부실이 현실화가 돼야지 연체가 현실화가 돼야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사전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갖다가 할 수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담보가 있는 상황이니까 담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은행들이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담보 없이 빌려준 돈들이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되겠죠. 가령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분들이 받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좀 엄격하게 걸러서 사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가령 뭐 선량한 의미에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대출을 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를 좀 설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번에 우리가 빅스텝을 밟으면서 네. 지금 한미 기준금리의 차이는 우리가 더 높습니다. 네, 다만 그렇죠. 미국이 이번 달 말에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면 네. 결국 한미 금리 역전이 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미 금리 역전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오늘 사실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요. 우리는 네. 벌써 발표가 됐죠, 6%로.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미국의 5월에는 8.6%, 8.8%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지금 6월 달이기 때문에 사실 6월 달에는 국제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6월 물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거고 특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한 6.6% 정도 돼요. 연준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75bp 인상, 일명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밟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건 네. 분명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이제 오를 올려서 2.25%인데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2.5% 정도가 되니까 금리 역전이 되는 거죠. 근데 금리 역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네. 금리 역전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돈은 고금리를 따라가는 거니까 외화자금이 유출될 거를 갖다가 강하게 염려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유는 조금 접으셔도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금리 역전 사례는 있었어요. 1999년, 2005년, 2018년. 1999년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IMF 바로 직후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네. 사실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됐었어요, 장기적으로.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그때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단기간에 이제 환율이 폭등하다 보니까 미처 손해가 너무 크니까 미처 못 빠져나가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있었어요. 그 덕을 좀 받고 2005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리 역전이 됐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전망 좋았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사실은 순유입이 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6월 달까지는 굉장히 경제 성적이 나빴는데 7월 달부터는 조금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오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 자체가 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또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비해서 물론 미국은 좀 제외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결코 약하다고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정도의 금리 차로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날 거다. 이런 가정은 좀 섣부른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미 재무장관이 이제 네네. 방한을 할 때 뭐 네네. 이런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외화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통화 스와프 얘기가 거론될 것이라는 네네네. 것들이 나오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외국인 자금 이탈 외에 네네. 금리 역전됐을 때 혹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요인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금리 역전되면서 사실은 환율이 안정적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죠.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역전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할 때, 다른 말해서 환율이 지금보다 확 더 올라가려고 할 때는 사실은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계대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시기든지 어떤 기제가 폭발이 돼가지고 만약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이 아니라 어떤 경착륙 현상으로 접어들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환율이 오늘은 소폭 내렸습니다만 네네. 1,300원대 돌파를 했고 네네.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급락세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 대부분의 그러니까 달러 초강세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그 상대 통화들이 주요국 통화들이 굉장히 약세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만 약세면은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늑대는 제일 약한 사슴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령 뭐 환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에서 일부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네네. 참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럴 땐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네네.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거의 바닥을 갖다가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현금을 새로 만들어서 일부러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아직도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삼아라. 좀 별일 없는 주식들은 손실을 나는 걸 갖다 팔아서 기저적 괜찮은 주식이었는데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을 새로 담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하락세의 초입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깊은 하락으로 진전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주 진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현금을 들고 있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특히 투자의 개념으로 부동산을 사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